본부장님을 모시고 월급 도둑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돈에 입문하게 되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김미성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점심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런 강의 자리를 마련하는 정말 처음 알았고요. 어쨌든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걱정도 제일 많이 되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적 요소보다는 월급 도둑의 도대체 실체가 뭔지 아는데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거나 물증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왜 심정적으로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 혹은 다 알아요. 다 도둑도 알고 하물며 이제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 대해서가 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둑이 굉장히 많아요. 월급을 빼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월급이라는 게 그겁니다. 저도 똑같이 저 프리랜서 강사 아니고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직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강의해라. 그럼 거기가 대만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가서 해야 됩니다. 하고서 저도 한 달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쟁이들의 이 월급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25일 정도 되나요? 25일이라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사실은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들에게 월급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뼈 빠지게 한 달 내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월급날 내가 받게 되는 월급 통장의 그 모습이 있죠. 그거는 거의 대한민국의 한 10%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 소득, 연봉자들이나 자본가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저 월급 도둑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돈에 대해서 상처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어제도 일요일이었는데 어제도 혹시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많을 텐데,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도 아닌데 이렇게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돈에 대한 부분은 상처와 더불어서 항상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굳이 돈이 적어서 상처받고 걱정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실제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들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아요? 이렇게 맨날 아까 월급 통장 얘기했으니까 나 1억만 있어 봤으면, 혹은 10억만 있어 봤으면. 왜 실제 몇 년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설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10억 줄 테니까 1년간 감옥 갈래?의 답 예스. 물경 80% 육박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요. 네, 현장에 저도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경제교육도 하는데 애들이 진짜 그렇게 대답해요. 10억 준다면 1년 정도 교도소에 가 있는 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말할 때 1억이다 10억이다라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그 돈의 의미는 뭐냐면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1억 10억 내가 생겼는데 그 돈 장롱 밑바닥에다가 숨겨두겠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요, 가난하지 않고 하물며 그렇게 돈이 있는 분들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우연찮게 이렇게 방송에 한 1년 정도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고서 들으신 분이 상담을 의뢰하셨는데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1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공 숫자를 제대로 제가 잘 못 읽었는데, 어쨌든 돈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혹은 하물며 저렇게 지갑에 현금 한 장이 없는 사람이 됐든 모두들 뭐가 있냐면 돈에 대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전화로 어떤 여자분이 되게 다급하게 퇴근 무렵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맡겨야지 안전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분도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땐 분명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정작 많은 분들이 수중에 돈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 이슈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저희 오늘 강의 제목을 돈의 인문학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은 목적이자 목표가 아니라 사실 수단이고 도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요. 그것도 한 1, 20만 원이 아니라 평상시에 만져보지 못하는 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뭐냐면 늘 항상 돈 때문에 뭔가 불안하거나 혹은 돈이 없어서 상처받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돈걱정 증후군이라고 해요. 실제 이거는 병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의사가 이런 임상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많은 사례들을 봤더니 실제 저렇게 돈을 걱정을 하는 게 결국엔 병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둔거나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감기하고 비슷한 증세가 일어나긴 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또 그래요. 진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네. 적으면 적다고 걱정, 많으면 많다고 걱정.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진짜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쓰겠다는 게 돈이기 때문에 1억 있으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겠지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건 굉장히 수월한데 이거를 지켜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답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포라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에서 공포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슈팅이 되긴 했는데 이러한 걱정이나 혹은 어떤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에 대한 어떤 실체는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올해도 아마 더 할 거예요. 아마 모든 상황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요소에서도 그렇고요. 불확실성은 늘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 같은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신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게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끊임없이 모르는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결국에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냥 그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사회는 더더군다나 더 하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재테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아이들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실상 걔네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의 절반이 결국엔 대학을 들어가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뭐예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저렇게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감정 외에도 사실은 사람 개개인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게 보장되어 있는 사회라면 사실은 비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확실하고 내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삶에 대한 계획과 설계는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시잖아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을요, 어떤 노동인권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일회용 티슈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비정규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일회용 티슈 여러분들 쓰시고 다시 잘 널어서 재활용하시나요? 아니죠. 한 번 쓰면 버려지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2015년도 21세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대학 4년제를 졸업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를 얻기가 되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원래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더 커져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하물며 학습이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안감 혹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엔 자녀에게도 그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거에 대한 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 돈인데요. 네,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 계세요? 제발 계시기를. 네. 사실 그저께 저희 사무실로 그렇게 토요일 날 쉬지 않고 팀장님 찾아오신 그분께서는
이 집에 관련된 사고를 치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과 더불어서 또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게 저 가계 빚입니다. 빚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일상이 빚으로 다 빚어지고 있어요. 뭐 하나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수중에 있는 돈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또 뭐예요? 아이도 그렇지만 집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집값이 이게 일상적인 그런 금액이어야죠. 월급쟁이들이 몇십 년을, 하물며 정년 가까이 모아도 집 한 채 제대로 된 집 하나 사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지금 아이들 사교육에 어떻게 부부가 혹은 좀 돈 잘 버는 남편이나 배우자가 버는 돈으로 어떻게 사교육해가지고서 대학까지는 보내놨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등록금도 엄청나잖아요. 학자금. 보통 의대생들이 제일 높아요. 거기는 한 학기가 거의 600만 원이 넘어가고 일반 인문학은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그냥 평균 400에서 50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이죠. 그 팀장님의 현금 흐름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금융자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대출만 쫙 공무원 그 공제에서 받은 대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무슨 각종 퇴직금 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빚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웬만하면 그냥 애들 보고 학자금 대출 받으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놈의 채권 채무 관계인가 뭔지 부모가 뭔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최소한 그냥 대학 정도는 내 능력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죠.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사실은 이제 노후가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도 대출. 일단은 대학까지는 문턱까지는 들여보내요. 입학금도 어떻게 마련해서 한 학기 내지는 1년까지는 하고 나머지 3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사실상 미래에 일을 할 거라는 거를 전제로 한 거를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쟁이들은요,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우리는 직장을 들어온 다음에서야 그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요즘 대학생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자기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아예 그냥 담보로 누구한테 맡긴 채로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빚잔치인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제 일상생활은 뭘로 하느냐? 저기 맨 오른쪽인가 왼쪽, 여러분들 보기에는 왼쪽인데 저 신용카드로 사실상 일상의 지출을 하는 거죠. 여기 혹시 신용카드 없는 분 계세요? 저밖에 없나요? 저 지금 없어서 손든 건데 6년 차입니다. 신용카드 없이 산지. 월급 도둑의 실체가 누구냐면요, 저예요. 저거예요. 이게 뭐냐면 CNN이 뽑은 한국이 잘하는 10가지, 맨 뒤에 계신 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가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1번이 뭐냐면 온라인 문화예요.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 탑입니다. 전 세계 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남다른 신용카드 사랑이에요. 우리나라는 택시도 신용카드 단말기가 다 달려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일중독 문화, 네 번째가 직장 내 음주 문화예요. 왜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보냐면 사실은 저 일중독과 직장이라는 것과 함께 결부돼서 결국엔 1번과 2번에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에요. 3번, 4번이 원인이고 1번, 2번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중독이나 음주라는 거에 대한 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요, 그 스트레스에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어떤 평형 상태를 자꾸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특히 뇌는 더한데, 뭔가 압력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풀고자 노력을 해요. 이제 그게 좋은 말로는 여가고요. 제대로 된 여가를 즐기지 못하면 그 결국엔 중독으로 갑니다. 이건 비단 직장인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이제 또 과하면 이게 결국엔 어쨌든 감정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감정을 잘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 무언가의 중독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중독도 있지만 사실은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스스로 저 안에서 헤어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신용카드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신용카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국인의 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요, 저 외상이란 표현이 방금 전에 앞에까지 신용카드였잖아요. 그 레토릭의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레토릭이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예전에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소위 철학자들이 자기의 뭔가 의견과 생각들을 상대방과 토론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상대방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수사 레토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 신용카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란 말 대신에 저 외상이라고 갑자기 외상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외상을 많이 하고 다녔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선생님들 지갑 안에 가지고 계신 서너 장, 뭐 많은 분들은 뭐 10장 가까이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신용카드의 다른 이름, 진짜 이름은 외상카드예요. 이게 경제 쪽에선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용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뜻이 분명합니다. 뭔가 신뢰가 쌓여야지 인간관계를 쌓아가지 믿지 못한 사람에게 뭘 해줘? 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사실상 경제에서 카드라는 말과 쓰여지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외상카드, 빚카드, 대부카드, 대출카드입니다. 그런 말은 또 있어요. 대량해고라고 표현 안 합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해요. 노동시장에 사실은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감축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경제 쪽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저항감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빠져들 때 빠져든다는 생각이 안 해요. 이게 나쁜 거야 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더 하는 거예요. 소주 첫 잔에 기분이 굉장히 해롱해롱 좋았던 게 어느 순간에 두 잔, 반병, 한 병 이렇게 늘어가면서 결국엔 그게 중독으로 가는 것처럼 사실은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렇게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렇게 외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기 전에 사용량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명이 전부 다 카드를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 한 2,500만 정도라고 보면 2,500만 명이 하루에 1조 6천억 원을 쓴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GDP 대비 카드 사용량 40%, 하루 결제권 중에 카드 결제권 3분의 2. 자, 이게 다 내 탓이냐, 우리 탓이냐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2002년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최근 자료가 지금 한 2008년도가 한번 피크를 찍었어요. 4.8장까지 올라갔다가 2008년 이후부터 이 그 카드 문제에 대한 게 이제 금융권에서도 감지를 하고 이걸 다시 조금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드 한 장의 결제금을 막기 위해서 이쪽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카드를 막을 수 있었던 거를 이게 이제 카드사들끼리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걸 막았어요. 그게 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막기 위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건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 사적 무장 2002년도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2012년, 13년도가 다시 저 4.5장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 대란 때 저렇게 됐어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게 됐냐면 사실은 대중화가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이것도 특수한 사고가 있었죠. 사건이. IMF 때문에 그랬어요. IMF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많이 위축이 됐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이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량 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마구 쏟아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월급쟁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벌면 결국엔 장롱 밑바닥에 숨겨놓지 않아요. 대부분 다 월급 가지고 쓰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량 해고의 그 여파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그 경제 활성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낮춰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카드 발급을 굉장히 완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무법지대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사실은 처음 에듀머니에 와서 처음 상담을 한 지인이 누구였냐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의 남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어디서 근무를 하냐면 저쪽 포항하고 울산 쪽에 가면 연구소 이렇게 있거든요. 공과 이런 쪽에. 그 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이었어요. 석사 출신의 연구원인데 이 연구원이 이 카드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한 해도 아니고 그 달에 결제를 해야 될 카드 값이 3,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우연히 이걸 알고 그때만 해도 그게 2008년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 카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물론 2002년도 카드 대란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누님이 SOS를 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들여다봤어요. 원인을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3,500만 원이라는 카드 빚이 생겼는지.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대학 시절이었어요. 저 무법지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의대, 그 다음에 법대, 공대생들에게는요. 1억 원 정도의 한도가 있는 플래티늄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졸업하면 많은 소득을 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대출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대출이라는 거는요. 아까도 외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외상해주는 건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냥 뭐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에서처럼 내가 우리 서로 얼굴 아니까 내가 지금 뭐 한 10,000원어치 물건 사가고 내가 내일 모레 줄게 하는 그런 게 안 되죠. 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하느냐? 그 사람의 직업. 그 다음에 직업의 근로의 어쨌든 계속성. 얼마 버는지, 집은 얼마짜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다 평가를 해서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데 대학생들은 그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미래 소득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하물며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카드 한 장은 길거리에서도 발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랬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LG 카드 사태 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물며 중간에 또 마이너스 통장도 발급되고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끊임없이 신용이 주어진 겁니다. 빚이 주어진 거예요.